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어떻게 살 것인가 대주제 하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 변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여현철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탈북 학생들 지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전국에서 탈북 학생 재학률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또 동질적인 부분, 이질적인 부분들도 함께 파악하고 나눠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철자 들어가서 여현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탈북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해도 가끔씩 하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북한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나중이라도 너 고향 어디니? 저 대구예요. 저 호남 어디? 광주예요. 저 평양 어디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들 이야기들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큰 거시적인 위기, 전 지구적인 위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인 이 한반도 분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는 이 북한 통일 이야기 곁들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뭔 것 같아요? 어떤 연도, 날짜, 시간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건물?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산에 헤럴드 스퀘어라는 외벽에 이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이 비슷한 게 그러면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미국 뉴욕에 하나 있고요. 첫 번째 건립이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 독일 베를린에 건립이 됐다고 하고,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서 헤럴드 스퀘어 외벽에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6년하고 235일, 6시간 6분 21초. 이게 뭐냐면 이제 기후위기 마지막 그 순간 다가올 시간이 6년 2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시간 6분 21초 남았어요. 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여 후에 서울에 용산에 오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기후 위기들, 전 지구적인 문제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이 세계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 외교, 국제 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냉전 시대, 예전에는 미소, 오늘날 미중, 이게 한 그룹에서 경제 안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하고 중국, 우리도 마찬가지 한중, 한미 정말 경제 협력 등등으로 이제는 의존이 심화된 상태이다.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는 그 안에서 상호 간의 견제와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처럼 이 초연결되어 있다. 즉 전 지구가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떤 일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지구,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했을 때 그들 국가들, 개별 국가들끼리 따로따로가 아니라 70억 인구가 한 배에 타고 있고 193개의 선실이 따로 있는, 그래서 같이 살던가 같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든지 같이 풍랑을 맞든지 전복하든지 한 운명 공동체로 상호 의존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속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온라인으로 또 연결하고 인터넷으로 초연결에 기인해서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25분씩 끊어서 올리는 영상이라든지 또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나라 그 입양 문제, 정인이 사건 문제라든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신속하고 빨리 해야 되는 압박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같이 동맹, 그러면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메시지는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상호의존성, 두 번째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적용받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점 그 얘기했고요. 세 번째 복잡성입니다. 블랙스완이라고 검은 백조죠.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 같다. 얼핏 들으면 검은 백조가 왜 기름 덩어리 뒤집어 쓰고 나온 그 사진들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블랙스완은 경제 문제, 전 세계가 이제 경제 문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특정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알려진 무지, 코로나19 상황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언제 종식될 것 같아요? 또 오미크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뭔가가 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나타날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비 효과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태평양의 나비짓 한 번이 미국 뉴욕에 태풍으로 몰고 온다. 뉴욕의 경제 기침 한 번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큰 독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상호의존성, 속도, 복잡성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세계를 대변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요. 저출산, 애들은 적게 낳아. 그리고 여연철이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안 죽어. 네, 식생활도 좋고 의료가 더욱 발전해서 그래서 출산은 적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오래 사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과거에 한 가구에 한 명의 자녀만 낳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책을 펼치다가 2015년에 스탑시켰어요. 네, 그래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도 폐기했고요. 2015년 중국이 세계의 가장 빠른 이 노령화 현상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보다 이제 더 중요한 세대들. 자,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요. 곧 35억 명이 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젊다라는 것은 막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젊음 인생은 60세부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상이라면 젊다는 기준 역시도 많이 나이를 높게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 그러면 이 노인들에 대한 연금 또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산 가능 인구가요 65세, 40세 20세부터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을 때 생산 가능 인구보다 비생산 인구가 더 높아지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비생산 인구에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비중, 가중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이라는 영화, 로버트 드니로하고, 누구죠? 앤 해서웨이 등이 이제 주연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 또 먼저 경험했던 분의 그런 삶의 지혜도 젊은 세대들한테 알려주면서 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도 노인 세대들이 배워가는 재사회화 과정들 염두에 두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중산층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무슨 알파벳을 그릴 거예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숫자 알파벳 M자를 그렸습니다. 네, M. 어떤 M자 그리면 어떤 로고가 떠올라요? 네, 맥도날드. 네, 맞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M자, 맥도날드, 이걸 골든 아치 이론이라고 명명을 해요. 자,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골든 아치 이론. 색깔이 노란색으로. 네, 맥도날드가 입점한 국가에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맥도날드 누가 애용해요? 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그렇구나. 중산층들이 많아지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구나. 그 논리예요. 네. 근데 이 이론이 재밌기는 한데요. 선진국을 따라가는 후발도상국, 개발도상국들이 따라간다는 종속 이론, 4대주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고령화
노화 사회에서도 중산층 계급들이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하나, 여성들이요, 이제 사회 진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6년, 5년 정도 더 오래 사셨는데 이제 그 수명이 단축돼서 2, 3년 정도 더 오래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물론 있지만 사회 활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등도 기대 평균 수명을 낮추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역으로 보면 여성들이 상위 클래스에 진입하는 그런 인구들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 세계 면적의 도시 지역은 몇 %일까요? 1%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면적에서 도시라고 불리우는. 근데 이 도시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 55%가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현실들. 2017년 기준에는 인구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29곳이었는데요. 2030년에는 그 도시 숫자가 43곳, 43개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많다는 것은요, 뭐 삶이 윤택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평등, 도시 농촌 간의 불평등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물의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점도 같이 동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과학기술이 이제 지금의 현재 상태도 규정하지만 미래도 바꾸고 있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이 상하수도 시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고 후진국들은 상하수도, 또 전기, 포장도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요. 아프리카, 우물도 없는 나라에서는 이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인프라망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사회. 이런 기술과 자원의 불공정, 이거를 이제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게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의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 뭐 제가 오늘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공유 경제라는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즉 소비하고 생산하는, 거기에 주력하는 것에 목표로 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고 똑같이 복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시점에 돌아야 있는 것 같고요. 우버라이즈라는 것, 공급자와 수요자 이거를 직접 연결해준다. 우버 택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영원한 소유, 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이제 공평하게 공유되고 있는 세상으로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재 1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 뭐였어요? 과거의 열매, 따먹고 또 따뜻한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냥하고 했던 그런 유목 생활에서 농기구, 불의 발견으로 드디어 안착하고 정주성, 토지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요. 뭐였었죠? 증기를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증기는 발견한 겁니다. 수증기를 발견했는데 이 수증기, 증기가 이 큰 돌, 큰 쇳덩어리를 들썩들썩 움직이게 하네. 이게 톱니바퀴로 만들었더니 크게 이제 돌게 하네. 그 힘으로 증기의 발견으로 기관, 산업기관이 발명되고 또 발전하게 됐었죠. 증기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 보급, 그리고 지금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지금 AI, 등등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밑에 한번 보세요. 12,000년이었어요. 1차에서 2차까지. 와, 굉장하다. 근데 2차에서 3차까지 얼마 걸렸어요? 불과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3차에서 4차까지 5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낯설지 않은 용어로 5차 산업혁명이라고 심심찮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수업이었다면 이게 시험 문제로 낼 부분들 3가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AI라든지 스마트 기기 아이폰, 네, 스마트 TV, 워치, 냉장고 이제 이야기로 해서 또 조절하는 그런 것들, 또 증강인간, 또 스마트 공간, 또 블록체인 잘 알고 계시죠? 예, 클라우드, 다른 사람 컴퓨터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 가상의 데스크탑 환경 등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또는 현재 진행적인 기술들이죠. 또 음성 인식, 그리고 과거의 영화에서 안면 인식으로 비밀번호 설정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또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로 네, 너무 오늘날 실제 상황에서 쉽게 이용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변모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이제 곧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G라고 하는데요. 뭐 초고속, 초연결이라고 하는데 곧 6G가 나온다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이제 찍는다고 해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곧 도래할 것 같고요. 유전자 상황들, 네, 편집, 그래서 법윤리적인 우려들 또 있지만 뭐 암이라든지 에이즈 등등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3D 이제는 4D 프린팅 기술, 또 빅데이터 증강 분석, 로봇, 특히 드론으로 농약을 또 드론으로 누군가를 찾는 또 배달시키는 그런 기술들로 확장되고 있고요. 이 드론이 조금 더 커지고 또 안정성만 더 높아진다면 정말 영화에서 보는 하늘을 나르는 TV, 아니 또 하늘을 나르는 택시죠. 택시 운반 수단으로 하늘을 나르는 택시를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다. 그게 5차 산업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자, 다른 한편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그 생활 패턴, 사고도 다르게 적용 또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 홀로라는 문화를 가속화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배우게 됐고요. 또 위생 개념 강화도 했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강의를 하고 듣고 또 온라인 규제가요. 오히려 파괴되는 그런 문제점도 일어났습니다. 또 좋은 쪽으로는 온라인 의료, 또 온라인 수업 말씀드렸던 또 원격 근무, 사주팔자도 온라인으로 또 보는 그런 부분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언택트, 디지털 경제 환경, 또 라이프 스타일 추구도 있었었고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스마트 행정 또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 굴뚝이 생기고 연기가 팡팡 솟아나고 소리, 기계에 돌아가는 굉음이 들렸을 때 우리 선배한테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했죠. 드디어 우리도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인간의 노동의 그 비중은 약해지고 편리성은 강화됐는데 같이 봤던 게 뭐예요? 내 일자리를 뺏어가네?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나네. 예, 두 가지. 마찬가지, 이 로봇들, 드론들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또 해야 될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한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 행복의 기준 뭘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과거에는, 내가 수입이 얼마기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했던 시대였는데, 요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행복하세요 묻는다면 우리 보건, 의료 잘 작동되고 있는가? 국가가 외부로부터 외세의 침입을 지켜주고 있는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가? 등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여기다 보시다시피 1인당 GDP가 행복의 척도 기준이었다면 의료 시스템 등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또 경제, 수익, 발전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녹색 경제도 잘 염두에 두면서 실현되고 있는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비춰봤을 때 기분 전환, 스트레스 이런 탈출용도 이제 많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정규직, 지금도 뭐 정규직, 정직 중요한데요. 요즘 또 학생들, 또 젊은 층들 보면 2개월, 1년 일 열심히 하고 한 달, 2달 푹 쉬고 또 일 열심히 하고 여행 다니는 그런 문화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 안정적이라는 다가가는 이 생각들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개인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조하면서도 또 정신적으로 허기가 지는 현상 때문인지 공동체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SNS를 통한 디지털 대의 민주주의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지금 이 건물 밖에 아나운서 한 분이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자, 오늘날 무슨 사회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회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아니야.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회? 네. 어떠한 사회? 한마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요. 개념화, 정의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요. 명품을 많이 사는 그런 문화가 현상이 생겨나서 과소비 현상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듯이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회 등등. 자, 저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메모 하나만 하고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위험하다, 위험사회다라고 명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백이라는 학자인데요. 위험사회. 과거의 위험은 어떤 거예요? 못 먹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탱크가 밀고 와서 빠방, 꽝, 산사태 우르르 네,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 울리히 백은요. 오늘날 손에 감지되지 않는 위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위험사회, 그 사회에 우리 전 지구적으로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생태계, 환경 파괴, 인간의 호르몬 변형 등등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돈을 조금 더 번다고 가정했을 때 제 콧구멍에는 산소만 막 필터링 돼서 팍 산소만 들어가요. 팡팡팡. 여러분들에는 코로나랑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똑같다고. 네, 이 울리백이요 유명한 명제를 얘기합니다. 빈곤은 높고 낮음이 있는 위계적이래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이거는 적어주세요. 블랭크 괄호는 민주적이래요. 위험사회 얘기했던 울리백의 유명한 명제인데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래요. 스모그만큼은 다 공평하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 부를 축적해서 나눠주는 그 공평성이 있다면 오늘날 위험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안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 코로나 상황 생각하면 더욱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백신, 치료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예방하고 치료제가 있어야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